바닷바람이 모래를 긁어대는 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파도는 밤에도 쉬지 않고 밀려왔고 해수욕장은 겨울 끝자락처럼 비어 있었습니다. 관광 안내판은 삐걱거렸고 먼지 쌓인 파라솔들은 접힌 채로 철제 기둥만 하늘을 향해 서 있었죠. 가로등은 몇 개만 켜져 있었는데 그 빛이 젖은 모래 위에 길게 늘어져서 오히려 더 쓸쓸해 보였습니다. 검은 SUV 한 대가 주차장 끝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먼저 내린 건 롱코트를 입은 여자였어요.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말려 있었고 발에는 굽 높은 부츠가 신겨져 있었습니다. 그 뒤로 작은 아이 둘이 내려왔습니다. 키가 비슷한 두 자매였고 나이는 10살쯤. 얼굴 생김새가 너무 닮아서 멀리서 보면 거울을 마주 세워둔 것 같았죠. 여자는 주위를 휙 둘러보고 아이들의 어깨를 잡아 안내판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손길이 다정해 보이진 않았어요. 누군가 볼까봐 서두르는 사람처럼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움직였죠. 여기서 기다려요. 외숙모가 금방 갔다 올게요. 아이들 중 언니가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가 유난히 맑았어요. 겁에 질린 아이들이 보통 짓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언니는 외숙모의 말끝을 조용히 붙잡듯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여기 사람도 없는데요. 외숙모는 대답 대신 핸드백을 열어 지갑을 꺼내더니 10,000원짜리 몇 장을 대충 접어 아이 손에 쥐어줬습니다. 돈이 아니라 입을 막는 종이처럼 보였어요. 편의점 다녀올게요. 과자라도 사 먹고 있어요. 동생이 언니의 팔을 슬며시 잡았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질렸고 목소리는 파도에 묻힐 만큼 작았죠. 언니 우리 집 가는 길 아니잖아. 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외숙모의 얼굴을 끝까지 바라봤어요. 외숙모는 그 시선을 피하듯 아이들 머리를 한번 쓰다듬는 척하더니 바로 차로 돌아갔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찰칵하고 해변에 울렸고 시동 소리는 파도보다 선명하게 들렸어요. 아이들이 미처 한 걸음도 떼기 전에 차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느리게 출발하는 듯 하다가 주차장 출구로 향하며 속도를 높였죠. 빨간 테일라이트가 멀어지자 동생이 두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외숙모, 금방 온다면서요.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헤드라이트가 해변 입구를 한번 훑고 지나가더니 곧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 순간 바닷바람이 갑자기 세게 불어왔습니다. 모래가 아이들의 종아리를 때렸고 동생은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언니 외숙모 어디 갔어? 동생의 목소리에는 아직 믿음이 남아 있었어요. 믿음이 남아 있으면 사람은 더 무섭습니다. 배신을 상상하지 못하니까요. 언니는 동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힘은 단단했죠. 그리고 아주 천천히 외숙모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안 와요. 동생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왜 안 와? 편의점 간다며. 언니는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었습니다. 그 숨이 하얗게 흩어졌어요. 처음부터 우리 데리러 온 게 아니었어요. 동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뼛속으로 알아듣는 공포가 있었죠. 동생의 눈이 금방 젖었습니다. 언니 그럼 우리 어떻게? 그때 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언니는 아주 어른처럼 주변을 살폈어요. 해변 안내소는 문이 닫혀 있었고 매점도 셔터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멀리 파출소 방향 표지판이 있었지만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길은 가로등이 끊긴 쪽이었죠. 휴대폰은 없었습니다. 외숙모가 바닷바람 맞으면 사진 예쁘게 나온다며 오기 전에 빼앗아 가방에 넣어버렸거든요. 동생이 울음을 꾹 참다가 터뜨릴 것 같은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언니는 동생의 턱을 살짝 잡고 자신을 보게 했습니다. 울면 더 힘들어요. 숨이 막혀요. 들키기 쉬워요. 누가 우릴 봐? 동생의 질문이 공허하게 퍼졌습니다. 해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 사실이 더 무서웠죠. 언니는 모래 위에 무릎을 꿇더니 동생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마치 중요한 수업을 시작하는 선생님처럼 언니의 말은 차분했습니다. 동생아, 우리 지금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요. 기다리는 척. 기다리는 척을 왜 해? 외숙모가 멀리서 지켜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언니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생의 시선을 자신의 목으로 옮겼어요. 언니의 목에는 작은 펜던트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트 모양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가장자리에 아주 얇은 이음선이 있었죠. 동생은 그 목걸이가 엄마의 유품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만지지 못하게 언니는 늘 그걸 숨기듯 옷 안쪽에 넣고 다녔어요. 동생이 눈물을 훔치며 물었습니다. 언니, 그거 왜 꺼내? 언니는 목걸이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지 않았어요. 누군가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 같았습니다. 언니는 펜던트를 손바닥에 얹고 아주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손톱으로 이음선을 눌렀어요. 딸깍.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믿기지 않을 만큼 작은 소리였지만 동생은 그 소리에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펜던트가 열렸고 그 안에서 얇은 무언가가 접힌 채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 같기도 했고 아주 얇은 금속판 같기도 했어요. 빛을 거의 반사하지 않는 이상할 정도로 검은색이었습니다. 동생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게 뭐야? 언니는 동생을 향해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바닷바람이 세게 불어 머리카락이 얼굴을 때렸는데도 언니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정말로 버려지는 날이 오면 이걸 열어보라고요. 동생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버려지는 날이라는 말이 너무 정확해서 너무 잔인해서요. 언니는 그 얇은 것을 다시 펜던트 안쪽에 반만 보이게 끼워 넣었습니다. 일부러 동생이 다 보지 못하게요. 동생의 상상력이 먼저 폭주하도록 언니는 절반만 보여줬습니다. 지금은 다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왜? 지금 보여줘. 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다 보여주면 동생이 놀라서 표정이 바뀌어요. 그럼 우린 끝이에요. 동생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10살 아이의 얼굴에 끝이라는 단어가 박혔어요. 언니는 동생의 손을 잡아 자신의 코트 주머니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초콜릿 하나를 꺼냈어요. 낮에 외숙모가 달달한 거 먹고 조용히 있어라며 던져준 그것이었습니다. 언니는 포장을 뜯어 반으로 쪼개 동생에게 내밀었습니다. 먹어요. 떨리면 더 추워요. 동생이 울다 말고 초콜릿을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초콜릿이 부러질 것 같았죠. 언니는 그 손을 감싸 쥐어주며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동생아, 우리 오늘 밤 살아남을 거예요. 어떻게? 언니는 멀리 어둠 속 도로를 바라봤습니다. 외숙모의 차가 사라진 방향이었죠. 그 시선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계산이 있었어요. 언니는 마치 누군가의 다음 행동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외숙모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게 외숙모의 실수예요. 동생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언니, 너 뭘 알고 있어? 언니는 대답 대신 펜던트를 다시 목 안쪽으로 숨겼습니다. 그리고 모래 위에 떨어진 조개 껍데기를 하나 주워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안내판 뒤쪽으로 동생을 데려갔어요.
안내판 뒤는 바람이 조금 덜했고 가로등 빛도 반쯤 가려져서 멀리서 보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동생의 어깨를 끌어안고 눈을 감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잘 봐요. 바다는 늘 같은 소리 같아도 다 달라요. 파도 소리 사이로 다른 소리가 끼면 누가 오는 거예요. 동생은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바퀴가 자갈을 밟는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자동차인지 오토바이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손수레인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해변은 완전히 버려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어둠 속을 오고 있었어요. 동생이 언니 소매를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 누가 와? 언니는 동생을 꼭 안으며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해변 안내판 뒤쪽은 생각보다 더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이 반쯤 가려진 탓에 조금만 멀어져도 사람 형체가 흐릿해졌습니다. 파도 소리는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했고 바닷물에 젖은 모래에서는 비릿한 냄새가 올라왔죠. 동생은 그 냄새에 코를 찡그렸지만 언니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니의 이름은 윤서연이었어요. 10살이었지만 또래보다 눈빛이 깊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조용한 아이로 알려져 있었고 말수도 적었죠. 하지만 선생님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시험지를 받으면 끝까지 안 보고도 답을 써내려가는 아이였어요. 상위 0.1%라는 말이 어울리는 숫자와 상황을 동시에 계산하는 아이였습니다. 동생의 이름은 윤서하였어요. 서연보다 2살 어린 것처럼 보일 만큼 작고 마른 체구였죠. 서하는 겁이 많았습니다. 대신 사람의 표정과 분위기를 빠르게 읽는 아이였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언제 분위기가 이상해지는지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서하는 안내판 뒤에서 언니의 코트 자락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언니나 이름 불러도 돼?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왜? 외숙모가 혹시 근처에 있으면 이름 부르는 소리 들릴 수 있어요. 서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해변은 비어 있었지만 서연은 비어 있음을 믿지 않았어요. 서연에게 위험은 늘 보이지 않는 형태로 왔거든요. 서연은 모래 위에 조용히 앉아 신발을 벗었습니다. 서하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언니, 왜 신발 벗어? 발자국요. 뭐? 신발 신고 움직이면 모래에 자국 남아요. 누가 보면 몇 명인지 바로 알아요. 서연은 맨발로 모래를 살폈습니다. 이미 외숙모의 부츠 자국과 SUV 타이어 자국이 어지럽게 남아 있었죠. 서연은 그 위를 일부러 흐트러뜨렸습니다. 발 뒤꿈치로 문지르고 모래를 끌어당겨 흔적을 섞었어요. 10살 아이의 행동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계산적이었습니다. 서하는 언니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무서워. 서연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외숙모 진짜 안 오는 거지?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안 와요. 그 말에 서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울음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서하는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언니가 울면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울면 진짜 끝날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서연은 동생을 안내판 안쪽 가장 바람이 덜 부는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코트 단추를 풀어 동생에게 덮어주었어요. 자신은 얇은 니트 하나만 남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하야. 언니가 처음으로 동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주 낮게 파도 소리에 묻히게요. 응. 이제부터 언니 말 잘 들어야 해요. 하나라도 어기면 안 돼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은 아직 마르지 않았지만 눈동자는 언니에게 고정돼 있었어요. 우리 엄마 이름 기억해요? 윤수진. 그래요.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서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숙모 집 가기 전에 언니한테만 따로 말했잖아. 서연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그날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사고가 나기 전날 밤 엄마는 서연을 불러 조용히 말했죠. 사람은 웃으면서도 거짓말을 한다고요. 그리고 이 목걸이를 쥐어주며 진짜로 혼자가 되는 날이 오면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동생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아야, 언니가 조금 무서운 말 할 수도 있어요. 응. 외숙모는 우리를 데려다 놓은 게 아니에요. 버린 거예요. 서아의 손이 언니 팔을 꽉 잡았습니다. 왜 우리를?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설명하는 건 나중 일이었어요.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였죠. 서연은 다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서아도 확실히 보았습니다. 작은 펜던트 안쪽에는 얇은 메모리 카드와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평범한 장신구 속에 숨겨진 물건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서아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언니 그게 뭐야? 서연은 메모리 카드를 꺼내지 않고 다시 펜던트를 닫았습니다. 지금은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대신 알려줄게요. 뭐를? 이 안에는 외숙모가 절대 들키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엄마가 미리 준비해 둔 거고요. 서아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엄마, 외숙모, 사고, 목걸이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서연은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외숙모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하지만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 엄마도 외숙모가 이럴 줄 알았어?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정확히는 대비했어요. 그 순간 멀리서 다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까보다 분명해진 바퀴 소리였어요. 자갈을 밟는 소리, 천천히 다가오는 엔진음. 서아의 몸이 굳었습니다. 언니 차 소리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외숙모야?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외숙모는 다시 안 와요. 서연은 안내판 가장자리에 손을 얹고 몸을 낮췄습니다. 서아에게도 같은 자세를 하게 했죠.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서아야, 이름 불리기 전까지 절대 대답하지 마요. 누가 이름을 불러? 서연은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름을 아는 사람. 서아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이 해변에 우리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너무 무서웠죠. 서연은 마지막으로 동생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서아야, 언니 믿어요? 서아는 눈물이 맺힌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믿어. 서연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밤 우리는 버려진 아이로 끝나지 않아요. 파도 소리 사이로 이번에는 분명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해변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이 자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존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해변으로 들어오는 발소리는 점점 또렷해졌어요. 자갈이 눌리는 소리, 바닷물에 젖은 신발이 모래를 밟는 소리. 서아는 숨을 참은 채 언니의 소매를 꼭 잡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미끄러웠고 심장은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크게 느껴졌죠. 서연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돌려 소리가 나는 방향을 살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하나 흔들렸어요. 키가 큰 어른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곳이라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파도 소리에 섞여
숨소리만 간간히 들려왔죠.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해변이 아니라 몇 달 전의 집 거실이었어요. 그날도 이렇게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서연을 불렀죠. 서연아, 잠깐만 와볼래요? 엄마의 목소리는 늘처럼 부드러웠지만 그날은 어딘가 달랐어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 차이를 알아봤죠. 상위 0.1%라는 말은 괜히 붙은 게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사람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잘 읽는 아이였어요. 엄마는 식탁 의자에 앉아 서연을 마주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목걸이를 꺼냈어요. 평소 늘 하고 있던 것이라 서연에게는 익숙한 물건이었죠. 이거 엄마가 언제부터 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엄마는 목걸이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펜던트 가장자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만지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죠. 서연아, 세상에는요, 착한 얼굴로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연은 그 말을 가만히 받아들였습니다. 엄마가 이런 말을 할 때는 늘 이유가 있었거든요. 외숙모도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엄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외숙모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엄마는 그날 이상할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소엔 하지 않던 과거 이야기까지 꺼냈죠. 외숙모가 빚을 졌다는 얘기, 남편 사업이 망했다는 얘기, 자주 전화해서 돈 얘기를 꺼낸다는 얘기까지요. 서연은 그 모든 말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혹시라는 단어를 버리지 않았어요. 엄마는 목걸이를 서연의 목에 걸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장식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마지막 안전장치요. 엄마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엄마가 옆에 없을 때 누군가가 너희를 곤란하게 하면 그때 열어봐요. 그리고 혼자 판단하지 말고 꼭 서아랑 같이 하세요. 왜요? 서하는 사람 마음을 잘 보잖아요. 너는 상황을 잘 보고. 엄마는 서연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둘이 같이 있으면 웬만한 어른보다 강해요.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그리고 며칠 뒤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해변의 어둠 속에서 서연은 그때의 엄마 얼굴을 떠올렸어요. 엄마는 이미 이 밤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최악을 대비한 걸까요? 언니, 서아의 작은 목소리가 현실로 서연을 끌어왔습니다. 서아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그림자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혹시 아이들 있니? 서아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서연이 잡아당기는 바람에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동생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그리고 일부러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파도 소리만 크게 들렸죠. 아저씨가 도와주려고 온 거야. 그 목소리는 다급하지도 위협적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말했죠. 착한 목소리로도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요. 서연은 낮게 말했습니다. 서아야, 기억해요.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서아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 부르기 전엔 대답하지 말랬어. 그래요. 서연은 안내판 뒤에서 몸을 조금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일부러 그림자 속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게요. 아저씨,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10살 아이의 목소리라기엔 지나치게 차분했죠. 왜 여기 계세요? 그림자가 잠시 멈췄습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 위험하잖아. 차가 고장나서 지나가다 봤어. 서연은 그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아저씨 차는 어디 있어요? 잠깐의 침묵. 아주 짧았지만 서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저쪽에. 그림자가 손짓한 방향은 주차장과 반대쪽이었어요.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았죠. 서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생에게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서아야, 이제 준비해요. 뭘? 엄마가 남긴 것. 서연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펜던트를 열자 작은 메모리 카드와 접힌 종이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연은 종이를 먼저 펼쳤어요. 종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번호로 먼저 연락해. 그 아래에는 전화번호 하나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엄마 말을 믿어. 서연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믿은 사람. 그 사람이 이 밤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몰랐죠. 서연은 주저하지 않고 메모리 카드를 다시 펜던트 안에 넣었습니다. 아직 꺼낼 때가 아니었어요. 대신 종이를 접어 손에 쥐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 남자가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얘들아, 무서우면 아저씨 손 잡아도 돼. 서아의 몸이 크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어요. 서연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우린 버려진 아이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요. 서연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아저씨, 응? 저희 이름을 부르지 마세요. 그 한마디에 남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서연은 확신했습니다. 지금 이 밤은 누군가에게는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파도는 계속 밀려왔고 해변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수가 계산되고 있었어요. 이제 외숙모가 정말로 무엇을 노렸는지, 그리고 이 목걸이 안에 담긴 증거가 언제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하는지, 그 모든 순서가 천천히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이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장 중요한 장면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해변으로 다가오던 남자의 발걸음은 결국 멈춰 섰습니다. 서연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죠. 저희 이름을 부르지 마세요. 그 말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에 가까웠어요. 남자는 잠시 서 있다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파도 소리에 묻혀 그의 숨소리가 거칠게 섞여 들렸어요. 누군가가 당황할 때 내는 숨을 삼키는 소리였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남자는 변명을 꺼내려다 말았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라고요. 해변은 일부러 선택된 장소였고 오늘 밤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조금 숙인 채 낮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희 외숙모랑 같이 왔어요. 그 말에 남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연은 놓치지 않았어요. 외숙모가 차를 타고 갔어요. 금방 온다고 했고요. 남자는 그제야 아이들을 제대로 보려는 듯 가로등 쪽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빛이 조금 더 닿는 자리였죠. 그제야 얼굴 윤곽이 드러났어요. 40 중반쯤 낡은 점퍼에 운동화. 관광객도 어부도 아닌 애매한 차림새였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구나. 서아가 그 말에 움찔했습니다. 언니는 동생의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외숙모는 안 올 거예요. 남자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서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에서 외숙모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낮에 웃으며 아이스크림을 사주던 얼굴, 차 안에서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던 얼굴, 그리고 이 해변에 도착했을 때 주위를 2번이나 확인하던 얼굴을요. 그 장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서연의 기억은 몇 시간 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외숙모는 차를 몰며 계속 말을 했습니다. 바다 오랜만이지? 엄마 아빠 생각 많이 나지? 같은 말들이었죠. 하지만 그 말들은 이상하게도 서연의 귀에 남지 않았어요. 대신 외숙모가 내비게이션을 끄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외숙모, 왜 길 안 봐요? 아, 여기 내가 아는 길이야. 사람 없어서 좋아. 그 말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정확했습니다. 사람 없는 곳. 외숙모는 처음부터 그걸 원했던 거예요. 서연은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아이들을 보고 있었고 서아는 언니 뒤에 몸을 숨긴 채 떨고 있었죠. 아저씨.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외숙모가 여기로 오라고 했어요? 그 질문에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번에는 숨길 수 없을 만큼 분명했어요.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던?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아닌 거네요. 그 말에 남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어요. 파도 소리가 점점 커졌고 바닷물이 밀려와 모래를 덮쳤다 빠져나갔습니다. 그 규칙적인 움직임 속에서 서연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죠. 외숙모가 이 해변을 고른 이유. 사람이 없고 CCTV가 없고 신고가 늦어질 곳. 그리고 무엇보다 우연을 가장하기 쉬운 장소. 서연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외숙모는 이 밤을 사고로 만들 생각이었어요. 서연은 아주 낮게 서아에게 속삭였습니다. 서아야, 아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급해지면 말이 많아진다고. 그래요. 서연은 고개를 들고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저희 경찰 부를 거예요. 그 말은 허세였지만 남자는 모르는 사실이었죠. 남자의 얼굴에 당황이 스쳤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까진. 필요 있어요. 서연은 단호했습니다. 외숙모가 저희를 두고 갔어요. 이건 유기예요. 유기라는 단어에 남자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나는 그냥 부탁받고 왔을 뿐이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연은 확신했습니다. 외숙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목걸이를 다시 꺼냈어요.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펜던트에 닿아 아주 약하게 반짝였죠. 남자의 시선이 그 목걸이에 고정됐습니다. 그게 뭐지?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펜던트를 열어 보이려는 척하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일부러요. 상대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외숙모는 이걸 몰라요. 뭘? 몰라서 우리를 여기 두고 간 거예요. 서연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외숙모가 뭐라고 했는지 다 말해주세요. 그럼 저희도 생각해 볼게요. 협상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10살 아이가 어른을 상대로 판을 깔고 있었죠. 남자는 해변 쪽을 힐끗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에서 기다리라고 했어. 혹시 아이들이 울면 상황 보고 연락하라고. 서아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서연은 동생을 끌어안고
남자를 바라봤어요. 그래서요? 그게 다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아저씨도 이용당한 거예요. 그 말에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부정하지 못했죠.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퍼즐 조각이 맞아가고 있다고요. 외숙모는 자신이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으려 했고 대신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계산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 목걸이, 그리고 이 아이들. 서연은 동생의 귀에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서아야, 이제 곧 엄마가 남긴 게 세상 밖으로 나올 거야. 서아는 울먹이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변의 바람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공기에는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이 밤은 외숙모가 계획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또 다른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하나가 아니었어요. 두 줄의 헤드라이트가 천천히 이 해변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던 헤드라이트 두 줄기는 해변 입구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엔진 소리가 꺼졌다 켜지는 짧은 공백, 그 사이에 파도 소리가 더 크게 들렸죠. 서연은 그 정지의 의미를 읽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접근. 누군가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서연은 남자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남자의 시선은 이제 아이들보다 해변 입구로 더 자주 향하고 있었죠.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은 시선을 숨기지 못합니다. 아저씨, 서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아까 외숙모가 연락하라고 했다고 했죠.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상황 보고. 그럼 지금 연락 안 했어요? 잠깐의 침묵. 남자의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아직? 서연은 그 대답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외숙모의 계획은 아직 완료가 아니었어요. 즉, 이 밤은 되돌릴 수 있는 구간에 있었습니다. 서연은 동생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목걸이를 완전히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어요. 가로등 아래로 한 발짝 나와 펜던트를 열었습니다. 딸깍. 아주 작고 또렷한 소리였죠. 그 안에서 초소형 메모리 카드가 손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접힌 종이 한 장. 서아가 숨을 삼켰습니다. 언니.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이에요. 서연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번호 하나 그리고 그 아래 짧은 문장. 이 번호는 녹음이 됩니다. 끊지 마세요.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번호를 눌렀고 통화 연결음이 한 번 울린 뒤 곧바로 이어졌어요. 상대는 받지 않았지만 그게 중요했습니다. 받지 않아도 녹음은 시작되니까요. 서연은 휴대폰을 가로등 기둥 옆 낮은 콘크리트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덜 들어가도록 엄마가 알려준 대로 각도를 맞췄죠. 아저씨, 서연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다 녹음돼요.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가 녹음돼? 아저씨 목소리요. 그리고 외숙모 목소리도요. 서연은 메모리 카드를 손가락으로 집어 올렸습니다. 이 안에는 이미 저장된 게 있어요. 부족한 건 연결이에요. 연결? 외숙모가 지시한 내용과 지금 상황이요. 남자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파도 소리에 묻혀 운동화가 모래를 긁는 소리가 났죠. 난 진짜 큰일에 엮이기 싫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하셔야 해요. 서아는 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언니의 얼굴은 놀랍도록 침착했어요. 울지도 떨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계산하고 있었죠. 아저씨,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외숙모가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말해주세요. 날짜, 장소, 조건. 남자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이야. 사람 없는 바다. 아이들 데려다 주면 알아서 처리된다고. 처리? 실종 신고 들어가면 사고로 마무리될 거라고. 서아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 단어 하나에 모든 상상이 몰려왔죠. 하지만 서연은 끊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는 뭘 받기로 했어요? 남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돈, 얼마요? 500. 그 숫자가 바다 위에 떨어진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외숙모는요? 보험금 집다. 서연은 메모리 카드를 다시 펜던트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통화 화면을 확인했어요.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서연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외숙모가 이 바다를 왜 골랐는지 아세요?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CCTV 없어요. 겨울이라 사람도 없어요. 파도 소리 커서 소리도 묻혀요. 서연은 담담히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고로 만들기 쉬워요. 그 순간 해변 입구의 헤드라이트가 다시 켜졌습니다. 이번에는 문이 열리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더 가까이 당겼죠. 아저씨, 서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선택이에요. 뭘? 외숙모한테 전화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한 거 그대로 말해요.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쳤어? 아니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고 싶으면. 서연은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종이 뒷면,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 백업은 자동입니다. 서연은 남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통화는 여기서 끝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남자는 해변 입구를 한 번, 아이들을 한 번 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렸죠. 연결음이 울렸고 이번에는 곧바로 상대가 받았습니다. 왜 아직 연락이 없어? 전화기 너머로 외숙모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차갑고 성급했죠. 남자는 침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 아직 여기 있어. 그럼 빨리 마무리해.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지 않았어요. 대신 휴대폰 화면의 녹음 표시를 확인했습니다.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외숙모.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구야? 서연은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가로등 빛이 얼굴을 비췄죠. 윤서연이에요. 그 순간 파도 소리보다 더 큰 침묵이 흘렀습니다. 외숙모의 숨이 들렸고 남자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통화 서연이 말했습니다. 다 녹음돼요. 서아가 언니의 옆에 섰습니다. 작은 어깨였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외숙모, 서아가 덧붙였습니다. 우린 여기 있어요. 헤드라이트 아래 그림자가 하나 더 다가왔습니다. 누군가가 차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외숙모, 이제 순서가 바뀌었어요. 바다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 밤의 주도권은 아이들에게로 완전히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외숙모의 숨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바닷바람에 묻히지 않을 만큼 날카롭고 얕은 숨이었죠. 그 숨은 서연에게 익숙했습니다. 평소 웃으며 말할 때는 절대 나오지 않는 소리였거든요. 사람은 급해지면 숨부터 바뀝니다. 서연아, 장난치지 마. 외숙모의 목소리는 애써 부드러웠지만 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콘크리트 위에 그대로 둔 채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알려준 대로 통화 중에는 손으로 가리지 말아야 했죠. 바람 소리도 파도 소리도 전부 증거였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외숙모가 시킨 말 지금 아저씨가 다 했어요. 옆에 서 있던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귀에 붙인 채 서연을 흘끗 바라봤어요. 이 아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멀리 준비해 왔는지 이제야 깨닫는 얼굴이었습니다. 뭐가 녹음이야, 애가 무슨. 외숙모의 말이 끊겼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살짝 들어 해변 입구를 바라봤기 때문이죠. 조금 전 멈춰 있던 차량에서 사람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꺼졌고 대신 손전등 불빛이 모래 위를 훑고 있었어요. 일정한 속도, 일정한 각도, 급하게 찾는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짧게 말했습니다. 외숙모 혼자가 아니죠.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서아는 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가득했지만 놓지 않았어요. 서아는 지금 이 장면이 지나가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 저 사람 누구야? 서연은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믿으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해변 입구 쪽에서 또 다른 불빛이 켜졌습니다. 이번엔 차량 하나가 더 들어오고 있었어요. 2대. 외숙모가 예상한 조용한 밤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남자가 전화기에 대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달라졌어. 여기 사람이 와. 누가 오는데? 외숙모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외숙모는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외숙모, 이 번호요. 서연은 콘크리트 위에 놓인 휴대폰을 가볍게 밀어 화면을 보이게 했습니다. 통화 화면 아래 아주 작은 글씨로 표시된 문구가 보였죠. 3자 자동 연결 중. 이 통화 저희만 듣는 거 아니에요.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숨막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말이야? 서연은 고개를 들고 해변 입구 쪽으로 다가오는 그림자를 바라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멈추더니 누군가가 아이들 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영상으로, 그리고 엄마가 남긴 말 속에서요. 외숙모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그 말에 외숙모의 숨이 완전히 흐트러졌습니다. 설마. 그때 해변을 가로지르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고개를 돌렸어요. 손전등 불빛 아래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외투, 낮은 모자. 하지만 서연은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사진 속 인물이었거든요. 서연은 한 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아저씨 정 변호사님이죠.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엄마가 나한테 맡겼어.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외숙모였어요. 서연은 상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지. 정 변호사는 서연과 서아를 한번 훑어본 뒤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잘 버텼다. 그 말 한마디에 서아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있던 숨이 한꺼번에 빠져나온 것처럼요. 서연은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거든요. 정 변호사는 남자를 향해 시선을 옮겼습니다. 통화 중이시죠?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어요. 외숙모의 목소리가 해변에 그대로 퍼졌습니다. 지금 그 사람 어디야?
정 변호사는 서연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아이가 말할 차례라는 뜻이었죠. 서연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외숙모, 엄마가 왜 이 목걸이를 남겼는지 알아요? 서연아, 그만해. 이건 오해야. 아니요. 서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외숙모가 언젠가 숫자부터 말할 거라고 했어요. 정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보험금, 부동산, 채무정리, 전부 파일로 남아 있습니다. 외숙모의 비명이 전화기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야. 정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통화 녹음, 메신저 기록, 계좌 흐름, 그리고 방금 이 통화. 정 변호사는 해변 입구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서 경찰 차량의 파란 불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정확히 엄마가 계산한 시간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외숙모 순서가 바뀌었다고 했죠. 이제 저희가 기다리는 쪽이에요. 전화기 너머에서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끊기는 소리만 들렸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통화는 이미 저장돼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백업은 자동이었죠. 서아는 언니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언니 끝난 거야?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의요. 해변 위로 경찰의 발걸음 소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지만 이 밤은 더 이상 아이들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목걸이를 꼭 쥐었습니다. 이 작은 펜던트 안에 엄마의 판단과 시간이 모두 들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서연은 알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진짜 마무리뿐이라는 걸요. 경찰차의 파란 불빛이 해변 입구에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빛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죠. 파도는 계속 모래를 하찼지만 그 소리 사이로 무전기 잡음과 빠른 발걸음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해변을 지배하던 건 조용함이었는데 이제는 그 조용함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정 변호사는 서연과 서아를 자신의 몸 뒤로 숨기듯 세웠습니다. 아이들이 겁에 질린 모습으로 휘청일까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아이들 얼굴을 찍거나 불필요한 말로 흔들어 놓을까봐 차단하는 움직임이었죠. 서연은 그걸 알아봤습니다. 이 사람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엄마가 믿으라고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연아, 서아야. 정 변호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말 꼭 필요한 것만 해요. 질문 받으면 짧게 대답하고요. 서아는 눈물이 볼에 말라붙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두 아이는 파도보다 더 떨리는 숨을 삼키며 해변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온 경찰은 2명이었습니다. 손전등으로 주변을 훑고 아이들을 확인한 뒤 정 변호사에게 다가왔어요. 정 변호사는 신분을 먼저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통화 녹음 표시, 통화 시간, 그리고 방금까지 이어지던 스피커폰 기록. 말보다 기록이 먼저였죠. 현장 맞습니다. 정 변호사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아동유기, 살인 예비에 해당할 가능성 큽니다. 공범으로 보이는 남성도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자는 무릎에 힘이 풀린 듯 모래 위로 주저앉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부탁받았다고 변명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입술이 파랗게 질려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람은 진짜로 끝이 오면 말이 사라지죠. 경찰이 남자에게 다가가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주민등록증을 꺼냈고 그 과정까지도 전부 영상으로 남겨졌습니다. 정 변호사가 경찰에게 슬쩍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것이 절차대로였습니다. 그때 해변 주차장 쪽에서
또 다른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차가 아니었어요. 검은 세단이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잠깐 해변을 비추더니 바로 꺼졌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 서연은 그 순간 목 안쪽이 마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그 차는 이 밤의 마지막 퍼즐 같았거든요. 서아는 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 또 누구야? 서연이 대답하기 전에 정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분이 오셨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노인이었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걸음이 묵직했어요. 바닷바람에 코트 자락이 흔들리는데도 몸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뒤에는 젊은 남자 둘이 따라붙어 있었죠. 경호원인지 수행원인지 구분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얼굴이 손전등 빛에 드러나는 순간 서연은 알아봤습니다. 엄마가 숨겨둔 사진 속에서 보았던 얼굴. 절대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적혀 있던 그 사람. 노인은 서연과 서아를 보자마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굽혔어요. 모래 위에 무릎이 닿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바다의 소리도 잠시 멀어지는 것 같았죠. 서연아, 서아야. 노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참았다가 이제야 내뱉는 숨 같았어요. 서아가 반사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낯선 어른이 무릎을 꿇는 장면은 아이에게는 더 무섭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노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 눈빛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을 들어 서연의 얼굴 가까이 뻗었다가 끝내 닿지 못하고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지. 서연은 그 말을 듣고도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세요? 노인은 짧게 숨을 삼켰습니다. 나는 너희 엄마의 아버지다. 서아가 작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한마디는 두 아이의 세계를 뒤집는 말이었죠. 엄마는 늘 우리 가족은 조용히 살자라고만 말했지 외가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외할아버지가 나타났다니요. 서연은 눈을 깜빡이지 않은 채 한 문장을 더 던졌습니다. 그럼 왜 지금 오셨어요? 노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10살 아이의 질문은 짧았지만 그 안에 3개월의 고통과 두려움이 들어 있었습니다. 왜 지금이냐는 말은 사실 왜 우리를 그동안 혼자 두었냐는 뜻이었죠. 정 변호사가 조용히 옆에서 말을 보탰습니다. 법적으로 아이들을 바로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친권, 보호자 지위, 그리고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동안 시간이 걸렸습니다. 서연은 변호사를 보지 않았습니다. 노인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증거는요? 그때 경찰 한 명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통화 녹음 확보했고 현장 공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추가로 고모 쪽 위치 추적이 필요합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자마자 목걸이를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정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이제 꺼내도 돼요? 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이야. 서연은 펜던트를 열었습니다. 딸깍. 그 작은 소리가 이상하리만큼 크게 들렸습니다. 서연은 메모리 카드를 조심스럽게 꺼내 정 변호사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접힌 종이도 함께. 종이에는 번호 하나 그리고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죠. 엄마의 글씨였습니다. 이 파일은 2군데에 동시에 저장됩니다. 카드를 빼앗겨도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무사하면 당신이 끝까지 밀어주세요. 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켜지자 경찰과 노인의 시선이 동시에 모였습니다.
서아도 숨을 들이마시며 화면을 바라봤죠. 파일 목록은 짧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목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했어요. 보험금 관련 통화 외숙모, 집 매각 논의인감, 아이 처리 계획 메신저 캡처, 사고 위장 방법 녹음, 외숙모 남편과 공범 접촉 계좌 흐름. 서아가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고였습니다. 서연은 동생 어깨를 끌어안으며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지금 울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울 시간이 아직 아니었죠. 정 변호사는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지지직 잡음. 그리고 외숙모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 밤 해변에서 들은 것과 똑같았어요. 다정한 척, 그러나 속은 차가운 목소리. 보험금은 언제 풀려요? 애들 보호자 서류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되죠? 집은 인감만 받아두면 돼요. 애들은 나중에 처리하면 되고. 경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노인의 얼굴에서는 피가 빠져나가는 듯 했어요.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손은 아까 서연 얼굴에 닿지 못하고 멈췄던 손이었죠. 두 번째 파일에서는 남자의 목소리가 등장했습니다. 아까 해변에 있던 그 남자와 같은 톤이었어요. 진짜로 애들 없애도 돼? 야, 조용히 해. 바다 쪽이면 사고로 끝나. 500 줄게. 세 번째 파일은 메신저 캡처였습니다. 날짜가 찍혀 있었고, 장소가 찍혀 있었고, 오늘 밤이라는 말이 적혀 있었죠.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해변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무전을 쳤습니다. 용의자 한미정 외숙모로 추정 위치 확인 요청. 관련 차량 검은 SUV 번호는. 정 변호사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번호판까지 적혀 있었어요. 엄마는 이미 외숙모 차량 번호를 따로 적어두었고 서연은 그 종이를 목걸이 속에 넣어둔 겁니다. 확인되면 즉시 체포. 경찰의 목소리가 차갑게 해변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서연은 그때 처음으로 외할아버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외할아버지. 그 호칭에 노인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서연은 일부러 그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을 흔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책임이라는 이름으로요. 엄마는 왜 이렇게까지 준비했을까요? 노인은 입술을 깨물고 말했습니다. 내가 엄마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말에 바닷바람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엄마가 숨겼던 과거, 외가와의 단절, 그 모든 이유가 한마디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해변 입구 쪽에서 누군가의 비명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너무 익숙해서 서아가 몸을 굳혔습니다. 서연아, 서아야. 그 목소리는 외숙모였습니다. 외숙모는 검은 SUV를 몰고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택시를 타고 왔는지 해변 입구에서 허둥지둥 뛰어오고 있었어요. 머리는 흐트러졌고 롱코트는 제대로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지 않았어요.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사람은 들통나면 눈이 달라집니다. 자기가 쌓아둔 가면이 한꺼번에 떨어져 나가니까요. 외숙모는 아이들에게 달려오려 했지만 경찰이 앞을 막았습니다. 어딜 가세요? 외숙모는 순간적으로 웃음을 지으려 했습니다. 아까까지 늘 하던 그 표정. 아이를 찾으러 왔어요. 같은 표정이요. 하지만 입술이 떨려서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호자예요. 애들이 갑자기 없어져서 찾으러. 경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라면 왜 해변에 버리고 갔습니까? 외숙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소리를 질렀어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버리긴 뭘 버려요. 잠깐 편의점.
정 변호사가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통화 녹음 시간, 위치 기록, 그리고 방금 남자가 했던 진술. 편의점이요? 정 변호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 주변에 편의점 없습니다. 그리고 빨리 마무리해라고 하셨죠. 외숙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노려봤어요. 그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외숙모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빼앗긴 사람의 눈빛이었죠. 너 그 목걸이. 서연은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서아도 언니 옆에 섰어요. 두 아이가 나란히 서자 외숙모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기가 버린 아이들이 울지도 않고 도망치지도 않고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외숙모, 엄마가 남긴 거예요. 외숙모가 제일 무서워할 걸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외숙모는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내 엄마가 뭘 알아? 그 여자. 그 순간 외할아버지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바닷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내 딸을 입에 담지 마라. 외숙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외숙모는 외할아버지를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돈의 흐름을 알고 있었고 그 돈의 뿌리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거든요. 회 회장님, 외할아버지가 낮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손주를 죽이려고 했다. 외숙모는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전 그냥 잠깐 겁주려고 애들이 말 안 들어서. 경찰이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한미정 씨, 아동유기 및 살인 예비, 보험사기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똑 하고 울렸습니다. 차갑고 선명한 소리였죠. 외숙모는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서연아, 너희도 가족이잖아. 외숙모가 잘못했어. 그 말은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서연은 아주 조용히 딱 한 문장만 말했습니다. 가족이면 버리지 않았겠죠. 외숙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표정에는 분노와 공포, 그리고 끝났다는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녀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그 목걸이 어딨어? 그거 내놔. 내놔. 그 외침이 해변에 흩어지듯 멀어져 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다시 크게 들렸어요. 마치 바다가 이제야 자기 소리를 되찾은 것 같았죠. 서아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모래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작은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이 터졌어요. 서연은 동생을 끌어안고 처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짧게, 아주 짧게요. 그리고 다시 눈을 떴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무리는 법으로 해야 했고 아이들은 새로운 집으로 가야 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절정은 끝났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서연과 서아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서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약해져서가 아니라 울기에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서연은 목걸이를 꼭 쥐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막히면 옆으로 빠지면 된다고요. 그 말이 끝나자 외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 변호사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은 무전을 마무리했고 해변 위에는 더 이상 아이들을 삼키려는 어둠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 밤은 외숙모의 계획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밤은 10살 자매의 목걸이 하나로 뒤집혔습니다. 해가 뜨기 직전에 바다는 밤보다 더 고요했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오고 갔지만 그 움직임에는 더 이상 위협이 없었어요.
해변 위에 남아있던 경찰차의 불빛도 하나둘 꺼졌고 모래 위에는 발자국 대신 바닷물이 지나간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과 서아는 검은 세단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해변은 이제 평범한 바다처럼 보였지만 아이들에겐 평생 잊지 못할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이제 진짜 집에 가는 거야? 서연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이라는 단어가 아직은 낯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가 잘 수 있는 집. 서아의 눈이 그제야 조금 풀렸습니다. 아이는 코트 소매로 눈을 문질렀어요. 긴장이 풀리자 참아왔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온 얼굴이었습니다. 앞좌석에서 외할아버지가 조용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그날 밤보다 훨씬 부드러워 보였어요. 추우면 말해라. 바로 히터 올릴게. 서아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 말이 너무 어른스러워서 외할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어요. 미안하다. 이런 말 아이들한테 할 말은 아닌데. 서연은 창밖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 응. 와줘서 고마워요. 그 한마디에 외할아버지의 손이 핸들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고맙다는 말보다 왜 이제 왔냐는 말이 더 아플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아이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시니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바로 이런 순간이죠. 원망 대신 이해를 선택하는 순간 말입니다. 정 변호사는 아이들 옆자리에 앉아 담요를 살짝 덮어주었습니다.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자도 돼요. 이제 어른들이 할 일이에요. 서아는 담요를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반쯤 감겼죠. 서연은 그 모습을 확인하고서야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그 작은 펜던트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남긴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요. 서연은 속으로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겼어요. 차는 조용히 도시 쪽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고 멀리서 첫 아침 신문을 나르는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어요.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움직이고 있었죠. 며칠 후 아이들은 외할아버지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바다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어요. 넓은 마당, 햇볕 잘 드는 창, 아침마다 따뜻한 국 냄새가 나는 집. 서아는 아침마다 묻곤 했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자도 돼? 그럴 때마다 외할아버지는 꼭 같은 말을 했어요. 여긴 내 집이다. 그 말이 반복될수록 서아의 얼굴은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밤에 혼자 깨서 울던 일도 줄어들었죠. 서연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책을 읽는 속도가 조금 느려졌고 식탁에서 먼저 숟가락을 들기도 했습니다. 긴장이 풀리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법정은 몇 달 뒤에 열렸습니다. 서연은 증언대에 서지 않았습니다. 정 변호사와 기록, 그리고 그날 밤의 녹음이 충분했기 때문이죠. 시니어들이 가장 통쾌해야 하는 마무리, 아이를 다시 상처 입히지 않는 정의였습니다. 외숙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판결은 단호했습니다. 아동유기, 살인 예비, 보험 사기 공모. 한 문장 한 문장이 차갑게 내려앉았죠. 서연은 방청석에서 그 소리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어. 진실은 조용히 이긴다. 재판이 끝난 날 외할아버지는 아이들을 데리고 작은 식당에 갔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백반집이었어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고등어가 노릇하게 구워진 집이었죠. 서아가 숟가락을 들고 말했습니다.
언니 맛있어.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요. 외할아버지는 그 미소를 보고 밥을 먹다 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숟가락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죠. 미안하다 진짜.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정말로 한 고비를 넘긴 얼굴이었어요. 몇 달 뒤 봄이 왔습니다. 서연과 서아는 새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바다는 교과서 속 사진으로만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목걸이를 하고 다녔어요. 펜던트 안에는 이제 메모리 카드 대신 엄마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아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언니, 그날 바다 생각나?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가끔. 무섭지 않아? 이제는 아니야.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그 바다가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살려줬으니까. 바다는 모든 걸 삼키는 곳이 아니라 때로는 진실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외딴 해수욕장에서 버려졌던 아이들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살아남았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을 넘어섰으며 다시 웃을 수 있는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도 이 한마디를 남깁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준비된 진실은 길을 만듭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아침은 옵니다.